윌리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오셀로에서는 질투심에 의해 자신의 아내를 죽여 파멸의 길로 빠져드는 흑인 장군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셀로에서는 질투의 화신을요, 초록눈의 괴물이라 표현하는 정말 멋있는 표현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 영어권에서는 녹색을 질투의 색이라 칭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질투는 모든 것을 파멸시키는 정말 무서운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 질투심에 의해 아직까지도 악녀 중의 악녀라 후세들에게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권력자인 남편의 밑에서 수많은 악행을 저지른 중국의 마지막 여황제라 불렸던 그녀의 이름은 장칭이라고 합니다. 1914년 산둥성에서 태어난 장칭은요, 탄생 배경부터 서글픈데요. 목수였던 아버지와 그의 첩 사이에서 사생아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 발가락이 6개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매우 불우하였는데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걸려 있었고, 태어난 장친과 그녀의 어머니가 미웠는지 술만 먹었다 하면 모녀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칭은 훗날 얻게 되는 그 악녀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어렸을 때부터 한성격하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폭행하는 그 아버지에게 맞서 말다툼을 했으며 심지어는 그 아버지의 팔을 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분노한 아버지가 딸의 얼굴을 삽으로 폭행했기 때문에 장칭은 앞니 일부를 잃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버틸 사람이 있겠습니까? 결국 그녀의 부모님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장칭은 초등학교에 들어갔지만 사생아라는 이유로 아이들의 무시와 따돌림을 받게 되고 그곳에서도 외톨이로 아이들과 싸우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학교를 자퇴하게 되었는데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겠지만 선생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다고 하니 어렸을 때부터 성질머리가 대단한 아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작은 손으로 담배 공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 어린이 노동자로 일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불우한 유년 시절의 경험으로 그녀는 사회에 대한 적개심과 반항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그녀는 가부장적인 풍습과 당시 중국 사회의 모순의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환경이 작은 소녀였던 그녀를 증오심과 질투심에 불타는 세상에 둘도 없는 악녀로 만들어 버린 것이었죠. 세상에 대한 증오밖에 남지 않은 그녀에게 만민이 평등하다는 공산주의 사상이 아주 매력적이게 다가오게 됩니다. 칭다오 대학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대학생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 공산주의를 알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녀는 1933년 중국 공산당에 입당을 하게 됩니다. 이후 그녀는 가출을 선택한 후 상하이에 도착하였고 그 예쁘장한 외모를 이용하여 영국 배우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람핑이라는 가명을 썼고 여러 가지 영화에 출연하며 어느 정도는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배우 시절을 겪으면서 그녀는요, 자신의 진면목을 드러내게 되었다는데요. 왜냐? 장칭은 자신의 성적 매력을 활용하는데 아주 노련했다고 전해집니다. 자신의 젊고 아름다운 몸을 이용하여 수많은 영화계 관계자들과 연인 사이를 유지하면서 영화 배역을 따냈고 이름을 알리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장칭 그녀는 공산주의에 심취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에 공산당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투옥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난잡한 남자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퍼져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감옥에 끌려갔는데 뜬금없이 왜 남자 관련 이야기가 나올까요? 사람은 안 변한다는 말이 있죠. 그녀가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의 형을 낮춰주는 대가로 간수들에게 몸을 파는 그 매춘을 하거나 마약에까지 손을 대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좋은 먹잇감을 기자들이 가만히 뒀겠습니까? 장칭은 삼류 찌라시 기자들의 좋은 먹잇거리가 되었고 그녀에 대한 루머들은 끊임없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이에 장칭은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자살까지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호삭거리로 인해 장칭은 3번이나 결혼했으나 그 3번 모두 실패하여 이혼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선택했던 배우의 삶도 실패했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던 장칭이었지만 그녀는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계획을 세웠는지 1937년 예난으로 작정하고 와서 그의 운명을 바꿔준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중국의 권력자 마오쩌둥의 눈에 들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 마오쩌둥은 여자를 엄청 밝혀 섹스 중독자라는 별명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그때 당시 자신의 3번째 부인과 별거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마오쩌둥의 심리를 잘 알았는지 장칭은 다짜고짜 마오쩌둥의 처소에 난입하여 그에게 할 말이 있다, 이렇게 그와의 대화를 막무가내로 요구하며 결국은 마오쩌둥을 만났고 뒤의 이야기는 말씀을 안 드려도 당연히 아시겠죠. 마오쩌둥은 와이프가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칭과 바람을 피는 사이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곤 이 둘은 죽이 잘 맞았는지 결국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다고 해요. 마오쩌둥의 장칭과의 결혼 발표에 당시 중국 공산당은 큰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 별거 중이었던 마오쩌둥의 3번째 아내 허쯔저는 단순한 아내의 개념이 아닌 대장정에 참가한 상징적인 존재였거든요.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 혁명군을 피해 근거지를 중국 대륙 동남부에서 서북부로 옮기려고 감행한 행군을 일컬어 대장정이라고 합니다. 이 행군은 1934년부터 1936년에 걸쳐 무려 9,600km의 이동거리를 자랑하는, 아직까지도 중국에서 길이길이 미화시키는 역사적 사실인데요. 여기에 동참했던 아내를 버리고 그들에겐 한낱 삼류 여배우로 보이는 이 장칭과 결혼을 하겠다는 자신들의 리더의 선택은 당연히 제정신이 아니게 보였겠죠. 하지만 수많은 반대를 물리치고 중일전쟁이 한창이던 1939년 결국 마오쩌둥은 장칭을 4번째 부인으로 맞이하고야 맙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첫째 딸 리나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섹스 중독자라고 불렸던 이 마오쩌둥이었는데 결혼 생활은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겠죠. 그는 얼마 안가 장칭을 대신해 다른 여자를 계속해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장칭은 어렸을 때부터 한 성격하던 여자였잖아요. 자신의 삶이 항상 불행하다는 생각과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생긴 그 우울증까지 겹치면서 남몰래 울거나 화를 내는 일이 매우 잦아지며 한마디로 성격 파탄자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은 훗날 그녀가 어떤 사건에서 지독한 잔인성을 보이는 그 원인 중 하나였고요. 이러한 복잡한 여성관계 때문에 그들은 사실상 별거 상태에 들어가고, 원래는 여성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 당시 중국의 불문율이었으나 마오쩌둥은 장칭을 어느 정도 달래기 위해 그녀의 당 간부 및 정치 활동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장칭이 아직까지도
중국에서 욕을 먹는 그 악녀로 칭해지게 만든 크나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966년 8월 우리나라로 치면 문화부 장관 직책에 있던 장칭이 근현대적인 발레를 지향하고 경극 같은 중국 전통 예술은 배척하며 많은 전통 배우들이 자리를 잃고 당연히 중국의 전통 예술은 퇴보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장칭이 왜 이런 정책을 펼쳤는지 아십니까? 그녀가 배우였을 그 젊은 시절 자신을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았다고 생각한 그 연예계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남편 마오쩌둥은 이미 노령에 접어들어 사리 분별이 어려웠기에 장칭은 이 기회를 틈타 중국의 실권을 한 손에 쥐고 문화 대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중국의 젊은이들을 선동하여 홍위병으로 만들어버리고 낡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기존의 낡은 것들을 비판하고 타도할 수 있다. 이러한 슬로건 아래 절, 사당 등 낡은 것들을 모조리 부셔버리고 심지어는 낡은 사상의 소유자들이라면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구타를 했고 여기에는 살인까지도 번번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존재했었죠. 역사는 정말 되풀이 되는 것일까요? 장칭 역시 그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수많은 문학의 인사들을 탄압하고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데요. 장칭은 젊은 시절 그다지 유명하진 않았던 배우 시절을 보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 자신을 무시했거나 자신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었던 여배우들에 대한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직 개인적인 원한과 질투 때문에요. 중국 영화 사상 처음으로 목욕신을 선보였던 여배우 쉬라이라고 하는데요. 그녀는 중국의 대표적 미인으로 자리 잡았고 서양에도 중국을 대표하는 영화배우로 이름을 알린 여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상하이에서 삼류 배우로 전전했던 장칭의 과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장칭의 난잡한 남자 관계를요. 이에 슈라이는 아무런 죄목도 없이 감옥에 갇혔으며 끊임없이 이어지는 폭행과 고문 그리고 영양실조에까지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1973년 4월 4일 64세의 나이로 감옥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상하이 어느 사진관에서 일하던 유부녀는 탄탄한 연기와 빼어난 미모 덕분에 각종 영화에 빠짐없이 주인공을 차지하며 성공적인 영화배우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상간 원주라는 여성인데요. 중국 최고의 여배우로 군림했던 그녀를 이 섹스 중독자 마오쩌둥이 가만히 뒀겠습니까? 1956년 1월 상하이를 방문한 마오쩌둥은 당연히 그녀를 만나게 되고 그들은 미래를 이어가는 사이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은 상하이를 방문할 때마다 언제나 그녀를 찾았고 그녀 역시 그의 부름에 흔쾌히 응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연히 이 사실을 장칭은 알았겠죠. 이를 부득부득 깔던 그녀는 문화혁명이 시작되고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겠죠. 그동안 남편의 정부였던 그녀에게 무자비한 복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968년 11월 23일 장칭은 자신의 충실한 부하들인 홍위병을 시켜 이 상간 원주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상간 원주는 유방암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녀는 자리를 피하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고통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인지 폭행을 당하던 자신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선택을 하였고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용모가 단정했고 소박했으나 그냥 배우가 아니었다. 훌륭한 희극가이며 빼어난 작가였다. 이러한 평가를 받으며 중국의 우수한 여인을 대표하는 배우였던 왕잉이라는 여성분이십니다. 그녀는 정말 찬사를 받았던 여배우였다고 하는데요. 이때 당시 장칭은 그녀와 친자매처럼 언제나 붙어 다녔다고 합니다. 정말 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녀와 같이 지내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봐 그 무서운 질투심을 숨기고 그녀 곁에 붙어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왕잉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요. 그때서야 겨우 장칭은 왕잉의 빈자리에 배역을 따냈다고 전해집니다. 왕잉은 미국에서 멋진 생활을 하며 루즈벨트 대통령 부부를 위해 백악관에서 공연까지 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돌아와 그에 걸맞게 자유의 여신이라는 수식어가 언제나 붙어 다니며 또한 장칭에게 갔던 배역이 다시 그녀에게 돌아왔겠죠. 이런 과거의 일을 언제나 잊지 않고 이를 부득부득 갈았던 장칭은 문화 대혁명을 통해 30년 만에 복수를 하게 됩니다. 왕잉을 시덥잖은 이유로 감옥에 가둬놓고 식사를 아무것도 주지 말라는 명령을 내려서 결국 그녀를 굶어 죽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칭의 질투심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중국의 2대 주석 류사오치의 아내 왕강메이가 너무도 예쁘고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자 그 질투심에 온몸을 떨었다고 합니다. 여자의 질투심은 정말 무서운 걸까요? 남편 류사오치를 따라 4개국 순방에 나선 왕강메이에게 장칭은 일부러 칙칙한 검은색 치파오를 입으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왕강메이는 오히려 흰색 치파오에 흰색 하이힐을 신고 순방에 나섰다고 합니다. 외신은 왕강메이에 대해 가장 아름답고 영민한 여인이라 보도했고 남편의 외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운 이 왕강메이에게 치파오 외교라는 찬사가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게 되자 그 시기의 대상 이 왕강메이를 장칭은 가장 먼저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장칭은 왕강메이가 해외 순방 당시 자신이 시킨 대로 검은색 치파오를 입지 않았던 것을 속에 꽁하니 품고 있다가 민족의 반역자로 몰아세운 것이었죠. 세련된 스타일로 주목받았던 흰색 치파오와 흰색 하이힐, 그리고 인도네시아 방문 당시 선물 받았던 진주 목걸이는 자본주의에 물들은 부르주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탁구공을 목걸이로 만들어 그녀의 목에 건 후 그 진주 목걸이를 빗대어 조롱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왕강메이는 30만 명의 중국 인민이 모인 광장에서 갖은 욕설을 들으며 수모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허나 장칭은 이걸로는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이 왕강메이를 미국의 스파이로 고발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너무나도 황당하게 왕강메이의 이름에 미국의 아름다울 미자가 들어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왕강메이는 작은 창문만 달랑 있는 감옥에서 역시나 감옥에 갇혔던 남편 류사오치가 사망한 사실도 모를 정도로 철저히 감시받는 수감 생활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때 얼마나 고문하고 핍박했는지 나중에 왕강메이가 풀려났을 때 그녀는 제대로 서서 걷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불같은 질투심에 휩싸여 수많은 악행을 저지른 장칭. 그녀의 마지막은 과연 어땠을까요? 평온하진 않았을 거라 다들 생각이 드실 겁니다. 1976년 그녀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이 마오쩌둥이 죽게 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실각을 하게 되고 교도소에 수감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철저하게 격리된 1인용 감방에 들어갔다는데요. 너무나 절망한 나머지 벽에 머리를 찧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도소 당국이 그 자살을 우려하여 미리 벽을 고무판으로 덧씌워버렸고, 혹시라도 다른 짓을 할까봐 벽에 구멍을 뚫고 언제나 감시하여 장칭의 자살 시도를 막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장칭은 그녀를 실각시킨 화거펑이라는 사람과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장칭에게 죄를 인정하고 이제라도 올바른 사람으로 다시 출발을 하면 석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좋게 말을 했지만, 감히 나를 석방한다고? 한번 해보시오. 그럼 반년 안에 사람들을 모아 당신들 일당을 완전히 제거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장칭은 자신의 신세도 모르고 악담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이에 화거펑은 약간은 당황하더니 잠시 후에, 만일 당신이 석방된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공격하여 당신의 몸은 반시간도 되지 않아 갈갈이 찢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받아쳤다고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자 1981년 장칭은 공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도 재판관들에게 항의하고 욕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이에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들이었지만 화가 난 나머지 모두 한 목소리로 입 닥치라고 소리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장칭의 공세는 수그러들지 않았고, 그녀는 중국 인민의 영웅, 자신의 남편 마오쩌둥의 이름까지 팔면서 나는 마오쩌둥의 개였다, 그가 물라고 하면 물었다, 이렇게 모든 책임을 죽은 자신의 남편에게 전가시켰다고 합니다. 결국 장칭은 사형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년 뒤인 1983년에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며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고 합니다. 장칭이 그리 괴롭혔던 질투의 대상 왕강메이는 이 모든 과정과 몰락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수가 아닐까요? 어쨌든 장칭은 교도소에 수감되었지만 거기나 우리나 정말 똑같나 봅니다. 교도소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생활을 보냈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사람이 못하면 하늘이 대신 벌을 내리는 법이죠. 1991년 장칭은 식도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자신의 목소리를 잃는 게 너무나 두려워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후 그녀는 가택연금에 놓이게 되었고 마지막을 직감했는지 자신의 회고록 작업에 열중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오 주석, 당신의 제자이자 전우였던 제가 이젠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 이런 유서를 남기고 1991년 5월 14일 77세의 나이로 화장실에서 목을 메어 그 악한 삶을 스스로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이 장칭의 죽음에 슬퍼한 자는 그녀의 딸밖에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중국의 마지막 여황제라 불렸던 장칭. 그녀의 악행으로 인해 아직까지 중국에서는 영부인이란 자리 그 자체의 인상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 정치계의 주요 인사 부인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대외 활동 자체를 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 장칭의 선례 때문이라고 합니다. 훗날 장칭의 평전을 쓴 오스트레일리아의 역사학자 로스 테릴이 그녀의 자료 수집을 위해 중국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고위 간부들에게 인터뷰를 하며 이 장칭에 대해 물어보자 간부들은 하나같이 짜증을 내며 그런 나쁜 년에 대해서 왜 씁니까? 중국에는 다른 좋은 여성들이 많으니 그 사람들에 대해 쓰세요, 이렇게 소리칠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질투심은 자신을 좀 더 발전시키고 개발시키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불도 집어삼킬 만큼의 이 장층의 믿을 수 없는 질투심은 인류의 문명이 계속 이어지는 동안에는 언제나 희대의 악녀로 손가락질을 받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실 건가요?